한국에서 태어난 작은 아이가 스위스로 입양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던 미래와 다르게 현실은 비극의 그림자가 짙어졌고 극진한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돌봐주시던 양부모님마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아이는 2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는 착각과 생각에 괴로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스위스의 국가가 운영하는 위탁 과정에 맡겨졌고 아이는 자라며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증과 자신이 혼자여야 하는 이유를 찾아 연어처럼 거꾸로 따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그녀는 자신의 뿌리가 시작된 그곳 한국으로 깊은 그리움을 따라 부모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그녀는 부모님에 관한 단서의 단추를 하나씩 잠궈가면서 상상도 하지 못한 진실의 이면과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안나킴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전형적인 교포나 외국인 같겠지만 저는 뜨거운 한국피를 가지고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채로 아무도 모르는 스위스로 입양되었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 속 양 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던 상냥한 두 분이었고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 즐겁고 또렷했죠. 양부모님은 절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머리카락, 눈동자, 피부 모든 색깔이 다르던 저를 차별 없이 뿌리부터 절 존중해 주시며 키워주셨어요. 처음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겨우 갓난쟁이였어서 제가 어디서 왔으며 가족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한국에 관한 이야기나 정보를 오히려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의 양부모님은 늘 저를 우선순위로 해주셨죠. 제 기분과 제 건강 등 저의 모든 것에서 당신들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특히 매년 생일 때마다 안나야, 우리에게 넌 특별한 존재란다. 한국에서 받은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존재야. 그래서 매년 너의 생일이 우리에게 가족 기념일처럼 특별한 날이란다. 안나의 친부모님도 안나를 많이 사랑했을 거고 매년 우리보다 더 잘해주고 싶으셨을 거야. 다만 그때는 그런 상황이 어려웠기에 안나를 우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셨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 양부모님의 말들이 어린 저에게는 표현이 어려웠지만 너무나 큰 위안으로 삼고 또래 친구들로의 차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어디서 왔던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와 어떤 관계로 이어지던지 한국의 친부모님은 절 버린 게 아니란 그 말이 따뜻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매서운 겨울이 매일 따뜻했습니다. 그런 양부모님의 사랑의 씨앗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도 새싹이 같이 자랐어요. 놀림이 잦았던 학창시절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친구들도 신기해하며 저에게 먼저 다가오고 그런 사실들이 저와 양부모님께 자랑스러움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친구들이 단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곤란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아빠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라는 질문이나 그럼 한국에는 언제 가? 라던지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들을 받을 때면 웃음으로 넘기곤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에 대한 궁금함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의 양부모님과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도 제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과 가족이었기에 당시의 시간에 집중하고 하루하루의 감사함을 긍정으로 보답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행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기 마련인가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14살이 되던 해 생일날이었죠. 그날도 양부모님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주고 싶으셔서 가족여행을 계획했고 저희는 여행길에 오르던 중 너무나 큰 사고가 눈보라처럼 저희를 삼켜버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날씨는 맑고 바다는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죠. 평소처럼 여유롭게 바다를 가르며 항해를 즐기고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오롯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며 기상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재빨리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틀었지만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파도가 요트를 세차게 흔들었고 요트는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선장이었더라도 그 강력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요트의 균형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큰 파도가 요트를 휩쓸면서 우리는 중심을 잃었고 요트가 전복되며 모두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사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고 그때의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제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양부모님을 찾기 위해 제 시선은 좌우로 파도처럼 요동치며 부모님을 시선에 담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구급차 안에서도 병원 안에서도 그 어디에도 부모님은 안 계셨죠.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셨죠. 오시며 옷에 묻은 향기며 저를 안아주고 손 잡아주던 온기마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결국 제 부모님은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셨고 그 자리에선 그들의 목소리도 웃음도 따뜻한 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말해주었지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해 저를 구출해냈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고아원 대신 보호소로 이송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사고의 충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양 부모님과 함께 있던 따뜻한 시간은 그저 꿈처럼 지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외로움과 혼란뿐이었습니다. 스위스에는 한국처럼 고아원 제도가 없고 대신 국가에서 지원하는 위탁시설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새로운 시설에 배정되어 또 다른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양부모님도 없고 마치 계약 관계처럼 대하며 저를 가축처럼 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된 저를 위탁함으로써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하며 이런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린 마음에 따뜻했던 스위스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이란 걸 알게 되었죠. 위탁시설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외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설의 관리자들은 제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손도 잡아주지 않았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지 않았죠. 제가 울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구석에 있는 방에 저를 들어가라고 손가락으로만 대화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선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사고는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고 그 사고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았었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2번이나 잃고 나서 그 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은 허사였고 그리움과 상실감만이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저는 그저 그들의 말과 지시에 따르며 어린 나이에 조직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학교가 끝나면 다시 시설로 돌아와 청소와 같은 일을 해야 했죠. 이름도 불러지지 않으며 헤이, 여기 닦아, 헤이, 거기 너, 여긴 너가 정리해 등 이런 말들과 지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했어요. 그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환경 속에서 저는 안나라는 이름도 지워져가며 감정적으로 고립되었고 점점 지난 추억만 되새김질하며 그리워했죠. 그럴수록 한국에 있는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한없이 커져갔습니다. 그 시절 양부모님이 늘 저에게 해주던 말, 안나야 안나의 친부모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했을 거야 라는 말이 매일 밤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크게 제 귓가에 울렸었죠.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말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말이 점점 제 가슴에 깊이 뿌리내려 휘감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강박처럼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유 없이 가슴을 저리게 바늘로 찔러댔고 그 바늘 구멍이 많아질수록 강박을 현실로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곳에서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는 진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문처럼 이런 말들을 속으로 곡 씹으며 버티고 버티며 하루에 눈물을 흘리며 마무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죠. 안나, 넌 왜 부모님이 한국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야? 친구의 질문에 저는 제가 제일 사랑했던 양부모님의 말을 회상하며 대답했어요. 응, 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의 부모님은 아마 나를 엄청 사랑하셨을 거야.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야. 아마도 저는 이 말을 친구에게 말하면서도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했죠. 꼭 연어처럼 내 고향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다만 오히려 악에 없는 친구들의 이런 질문들이 스위스의 저를 더욱 춥게 만들었고 사무치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벙어리 장갑과 목도리로는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밤마다 귀뚜라미의 울음에 맞춰 같이 울어야 했어요. 그렇게 6번의 겨울이 끝나고 저는 창살 없는 감옥을 벗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덧 저는 성인이 되었고 따뜻한 햇살이든 서늘한 그늘이든 차가운 비바람이던 어느 도움 없이 이제는 혼자서 독립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온전한 자유를 부여받았고 홀가분했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함과 먹먹함도 공존했습니다. 제가 주인공인 동화책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 페이지를 만들어야 했죠.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스위스에서의 복잡한 삶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부모님에게 받은 유일한 유품인 아기 때 찍힌 사진 속 흰색 천막의 한 줄의 글귀, 인천국제어울림 한마당. 저에게 끊임없이 궁금증과 그리움을 안겨주었고 그 사진 속 인천이라는 단순한 도시 이름은 간절한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세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이유와 제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였고 어쩌면 제 인생을 완성시킬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을 안고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서툴렀고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컴퓨터로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유전자 등록 절차를 알아보고 하나씩 계획을 세웠었죠. 한국은 꽤나 활기찬 모습이었고 공항에서부터 현대적인 느낌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까? 스위스와는 공기부터 다르다고 설명해야 할까요? 스스로의 자아가 성립되고 처음 밟은 고향 땅인 한국인데 이상하도록 묘한 익숙한 향수가 온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저의 동화를 써내려가야겠다는 생각과 진짜 왔구나 라는 생각이 공존했어요. 버스로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주저없이 바로 유전자 등록센터를 찾았습니다.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부분은 많이 없었지만 하나의 희망으로 저는 뭐든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지하철과 버스의 경로 자체가 너무 어려웠죠. 대중교통이 환승이란 시스템도 있고 신기함과 저렴함에 놀랐지만 혼란이 동시에 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은 물론 누구에게나 친절하다고 영상으로 많이 접했지만 현실적으로 제 입에서 어설프게 나오는 한국말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죠. 그렇게 어설픈 한국어로 물어물어 유전자 등록센터에 도착했어요. 친부모님을 찾는 일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가슴 한쪽에 분명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친부모님의 사진 한 장. 그게 저에게는 나침반과 같이 제 진정한 삶에 데려다 줄 것 같았죠. 그리고 센터에서의 모든 수속을 진행한 후에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상하게 묘한 안도감과 뭐라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에 두 번째로 든 생각이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일단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창살없던 감옥의 경험이 여기서 빛을 발한 걸까요?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용기가 무섭도록 큰 힘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전날에 울음으로 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던 과거와 다르게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 사이에 온 몸을 비벼가며 타는 전철은 바쁜 일상의 시작을 알려주었죠. 느긋한 나라 스위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런 출근길이 익숙해졌죠. 그만큼 저의 한국말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손님들과 대화가 큰 도움이 되었고 한류 열풍으로 오는 외국인 손님에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식당 사장님도 저를 좋게 봐주셨어요. 어느 날 한 외국인 손님들께서 영어를 너무 원어민처럼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는 질문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영어를 잘하나요? 저는 사실 스위스에서 어릴 때 입양아로 오랜 기간 머물렀고 성인이 되어서 부모님을 찾으러 한국에 왔다고 설명했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렵고 설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대단하는 말을 들으며 그들의 미소를 보니 삶의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안나 넌 할 수 있어. 그게 뭐든지 넌 잘 이겨낼 거야 라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한 계절을 바꿨죠. 마음 한켠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유전자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고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죠. 등록하신 정보와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이 꺾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의 무게는 저를 다시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보내는 것 같았죠.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다는 생각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 상황도 사치라고 생각이 들 만큼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 속에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결과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고 친부모라는 단어 대신 나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전자 결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며 버틸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을 알아가자. 나의 한국은 다를 거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저의 동화책에 담기 시작했어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의 문화와 한국 음식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이해와 지식을 넓혀가며 한국 안에 내가 들어가기보다 내 안에 한국을 스며들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어나가게 되었고 돌아가신 양부모님에게 실망보다는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죠. 그렇게 시간은 점차 흐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뿌리를 찾기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유전자 센터의 결과에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우울감에 혼란과 갈등이 컸지만 제 삶의 방향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나만의 동화를 완성시키고 싶었습니다.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어느 정도 한국의 삶이 익숙해지면서 한국에 오기 전에 검색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봉사단체에 대해 문득 생각이 나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록 부모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간의 경험을 저와 같은 처지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렇게 시작한 봉사활동은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문화 가정지역 활동에 음식 나눔 행사도 참여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어린 친구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봉사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젊은 여성 한 명이 눈에 띄었죠. 애써 웃는 모습 뒤에 슬픔이 느껴지는 여성이었고 항상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어진 일만 하는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말을 걸었죠.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그런데 외국 사람 같지는 않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네라고 대답했고 제 동화를 그녀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뒤 스위스로 입양되었고 한국에 친부모님을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손끝의 온기가 돌아가신 양부모님의 온기처럼 느껴졌었죠. 그리고는 그녀는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멋져요. 응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공감해주는 그녀가 낯설지 않았고 은정이라는 이름의 그녀와의 만남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친구처럼 자주 만남을 가졌고 무언가에 헐떡이며 살아온 저에게 응원이라는 걸 해주는 사람이 생겼죠. 은정 씨는 지인들을 통해서 저를 위한 공간과 제가 부모님을 찾으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에 스며들며 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생활에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을 돌아볼 시간도 생기고 새로운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하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은정 씨는 저의 서툰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저의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섬세하고 자상하게 저에게 한국어를 알려주었죠. 그런 은정 씨 덕분에 한국어가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덧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고 저는 은정 씨와 전보다 가까워졌고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죠. 은정 씨는 때로는 저의 엄마가 되어주고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언니처럼 친구처럼 카멜레온같이 저에게 자신을 맞춰주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저는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녀는 저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 은정 씨에게 저녁을 대접했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며 저에게 묻더군요.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답변했죠. 친부모님을 찾지 못한 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저의 답변을 들은 그녀는 잠시 생각하고 저에게 말을 이어갔죠. 가족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안나는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삶이 될 수 있죠. 너무 한 곳에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가며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그날도 저에게 편안한 위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물론 친부모님을 찾아 만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정 씨는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더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은정 씨는 이어서 말했죠.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을 조금 더 제대로 배워보세요. 언젠가는 이런 경험과 시간이 안나 씨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며 조언해 주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열심히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한국의 문화를 좀 더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매일을 겪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태어난 고향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첫 번째 설명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제가 혼자서 명절을 보낼 걸 알고 있던 은정 씨는 고맙게도 그녀의 집에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만들며 외롭지 않은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마음의 온기가 난로같이 저의 한국 생활을 안정감으로 채워주었고 어느샌가 한국인이 되어버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아직은 어색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동네 사람들과 눈웃음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을 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다다랐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을 찾지 못한 탓에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는 만료가 되어갔고 스위스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그리고는 은정 씨와도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눠야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안나, 한국에서 우리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스위스에 돌아가더라도 꼭 연락 계속하고 한국에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도 지금 우리처럼 다시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내가 스위스 가더라도 나 모른 척하면 안 돼요. 라며 농담과 진심이 섞인 말들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쉬움을 묻어두고 친부모님을 찾지 못한 채로 스위스로 돌아왔죠. 하지만 친부모님과는 또 다른 진실된 마음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그걸로 만족하며 새로운 추억으로 감사함을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간직한 한국의 짧지만 강한 시간이 제 삶의 좋은 걸음이 되어 스위스에 돌아와서도 막힘없이 꿋꿋이 버티며 저만의 삶을 만들 수 있었죠. 또다시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시작한 한국 음식 사업도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안정된 삶을 한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기분이었죠. 양부모님이 계셨다면 지금 제가 받은 이 선물을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유독 양부모님의 벙어리 장갑이 목도리가 그리고 그 향기가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문득 은정씨가 생각이나 몰래 한국에 다녀올 출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도착한 한국은 공항의 온기부터가 따뜻했고 은정씨가 있는 가게로 바로 가보았지만 가게는 간판과 주인도 모두 바뀌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아도 아는 이는 없었고 할 수 없이 비밀 방문은 실패라고 생각하고 은정씨의 한국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음성 안내 되돌아왔죠. 그렇게 한국의 출장일을 병행하며 며칠을 보내고 있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은정씨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알고 보니 몇 년 전 한국에서 오자마자 방문했던 유전자 등록센터였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 너머의 담당자는 저에게 말했죠. 출입국 조회 기록이 확인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안나씨가 등록한 유전자와 일치하는 또 다른 유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센터로 방문 가능하실까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반대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대며 뛰고 있었죠. 기대와 기쁨, 걱정과 불안한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엉키어 저에게 혼란을 주었고 저는 그런 혼란을 등에 업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건네준 유전자 일치 소견서와 일치한 사람의 주소와 번호를 건네받았죠. 인천에서 조금 떨어진 작고 조용한 동네의 파란 지붕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철문을 2번 두드렸죠. 기다렸다는 듯이 문이 바로 열리고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중년의 부부가 저를 맞이했어요. 안나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안나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라며 부부는 저를 친절히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오셨다고 센터에서 연락받고 놀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며 부부는 저에게 사진을 여러 장 내밀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제가 한국에 온 이유, 그렇게 찾아 헤매던 은정씨의 모습이었죠. 저는 한동안 말없이 바닥에 놓인 여러 장의 사진을 번갈아가며 보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진 속 이분이 안나씨의 어머니세요. 저는 그 말에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세상이 저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말을 이어갔어요. 너무 미안했다고 그리고 계속 미안하다고. 은정씨는 안나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양부모님에게 입양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서로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을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안나씨를 한 번에 알아봤지만 확신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고 안나씨가 스위스로 돌아갈 때에도 뒤늦은 확신과 후회가 있었지만 붙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너무 사랑하는 딸이었지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입양을 보내는 걸 선택했다고 말하셨어요. 지금은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 그때는 혼자 버려진 은정씨가 안나씨를 가난의 구렁텅이로 같이 데리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죠. 이런저런 상황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선 끝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낼 수밖에 없던 선택을 택한 거죠. 그렇게 알게 된 제 한국 이름은 유나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를 또 전해들었죠. 어머니께서는 오랜 남투병 생활을 지속하셨어요. 제가 스위스에 돌아가고 난 뒤 저와 충분히 연락하며 사실을 말할 수 있었지만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셨던 거죠. 그리고는 부부로부터 서툰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유나야, 내가 너를 유나라고 불러도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잠시였지만 너의 얼굴을 바라보며 너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너와 이야기하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라는 죄책감이 밀려옴에도 너와의 시간이 너무나 좋았단다. 아무것도 모르는 너를 머나먼 곳에 보낸 이 모자란 엄마가 많이 미웠지?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나는 나의 행복보다 너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때는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어렸었고 어려웠었단다. 그렇다고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단지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단다. 어떤 말로 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지 아직도 내가 서툴단다. 저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도중에 눈물로 눈앞이 가려져 더 이상 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건 편지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저를 슬프게 했어요. 눈물로 번져버린 편지의 마지막에 써 있는 문구. 그래도 너무 다 사랑한단다 안나야. 나의 유나야. 그렇게 통곡을 하며 눈물로 번져버린 사진을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사진 속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고자 어머니와 같은 봉사를 이어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은 물론 다문화 가정 고아원 봉사를 지속하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전 제 어머니와 양부모님의 의지를 이어가고자 받은 사랑을 베풀고자 남편과 상의 끝에 입양을 선택했고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똑같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다신 볼 수 없는 4명의 부모님 모두의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